좀비 바이러스에 걸려서 정말 좀비가 되어버린 네네. 여성이잖아요. 그쵸. 경력이 단절되고 육아를 하고 그런 여성들의 어떤 고민들, 애환들을 노현이 엄마한테 투영을 했죠. 안녕하세요. 책임TV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명섭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절친이자 저희 라이벌이자 제가 뛰어넘고 싶은 벽 차무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차무진입니다. 네. 최근에 신작품이 하나 나왔죠. 네, 어떤 작품이죠? 청소년 장편이고요. 제목은 엄마는 좀비라는 제목입니다. 이거는 그냥 가제였는데 네네. 더 근사한 제목으로 붙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출판사에서 오히려 이 제목이 더 좋다라고 하셔서. 아니 근데 저도 이게 가제였다 그래도 엄마는 좀비라는 작품이 되게 이 제목이 상징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표지도 그렇고 이 표지를 보시면 아이는 정상적으로 돼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막 좀비가 됐으니까 이제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띠지에 가려져 있지만 이제 발도 묶여 있고 의자에. 네. 네, 그다음에 팔도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이제 팔은 움직이는데 이제 팔목을 묶은 거죠. 팔뚝인가 여기? 네네. 이렇게 묶고 있는 장면이라 제목도 그렇고 표지도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역시 좀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작가님. 그렇죠. 그 좀비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작가들도 그렇고 예. 작가님은 좀비를 어떻게 알게 되셨고 관련해서 작품들을 좀 많이 쓰셨죠. 어떤 작품인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근데 뭐 좀비가 뭐 여러 분석들이 있지만 저는 이 뇌가 리셋되는 기분. 네, 뭐 뇌가 없다라기보다는 어떤 생각도 다 넣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비라는 어떤 그렇죠. 허구체에. 그래서 뭐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비라는 존재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작가들, 감독, 그다음 PD, 연출자들이 본인들의 생각대로 이걸 해석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 리셋 하셨던 리셋이라는 표현 쓰셨고 뇌에 다른 게 담겨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전에 나왔던 얘기가 뇌가 없어진다는 표현 쓰셨잖아요. 네. 요것도 이제 그 좀비를 다루는 컨텐츠에서 종종 나오는 얘기거든요. 뇌가 이제 사라져버리고 감정만 남는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작가님의 작품 중에 좀비와 관련되거나 아포칼립스 얘기하면은 사실 인더백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그 작품을 보고 이제 작가님의 존재감 드러내는데 그 작품 얘기도 한번 살짝 해주시죠. 네. 인더백은 2019년도에 언론의 극찬을 받았던 농담이고. 맞습니다. 극찬이었죠. 네. 그 장편 소설이었습니다. 이제 한반도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이제 아빠가 아들과 함께 안전지대로 가는 이야기였죠. 네, 맞습니다. 그 인더백 때문에 많이 또 인더백을 또 좋아해 주시고 해서 저는 또 글 쓰는데 많이 또 탄력을 받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저 작가님이랑 같이 또 희대의 엔솔로지 네. 좀비솔로. 네, 맞습니다. 좀비솔로도 같이 했고. 네. 예, 그 기억이 나네요. 네.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 텐데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중학교 3학년 맞죠? 노현이라고 돼 있는데 그 작가들이 주인공 이름을 지을 때가 하나의 단계잖아요. 또 제목 잘 나오고 신업 잘 나오고 스타트 좋았는데 주인공 이름이 마음에 안 들 때 되게 많잖아요. 네네. 이 이름은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저도 이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특히 주인공. 네. 주인공 이름도 저는 저희 아이 유치원 때 네네. 그 유치원에 저희 아이 친구들 이름들을 다 리스트업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가장 예쁜 이름, 멋진 이름, 좋은 이름들을 우리가 그 작가들이 보통 인터넷에 이제 요즘 남자 이름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다르게 실제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그 꼬맹이들의 이름들은 되게 예쁜. 그렇죠. 네네. 요즘 또 한글 이름 많이 지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노현이라는 이름은 우리 큰아이가 유치원에서 큰아이 친구 이름이었어요. 네. 한 명 이름인가요? 이름을 조합한 건가요? 아니, 한 명 이름이었어요. 그럼 그 친구한테 로열티 같은 거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작가님? 근데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안 되고. 자, 이거 보신 노현이 어머니, 네. 연락 주세요. 네, 조암동에 사시는 노현이 어머니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저는 이 작품을 볼 때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비는 하나의 장치이고 제 느낌에 이 노현이 시점에서 노현이 부모님 얘기, 그러니까 뭐 양쪽이 이별을 하고 그다음에 헤어지게 되면 또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한부모 가정이라고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실제로 학교에 가면 한부모 가정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과정이 좀 굉장히 세심하게 풀어내셨는데 요거는 본인이 유부남이라서 풀어낸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 과정에서 필요해서 넣은 기술적인 장치일까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네, 모니터링 하시겠지, 사모님이. 저는 이 노현이 아빠의 죄를 네네. 아빠가 바람을 폈죠. 그죠, 네네. 죄를 노현이 엄마가 결코 용서하지 않았으면 했는데 엔딩에서는 결국 이제 세 식구가 네. 주인공 노현이라는 아이의 바람대로 네. 이제 좋은 결과가 났죠. 노현이 기준으로 보면 네. 좀비 바이러스가 이 가정에 평화를 가져오네요. 어떻게 보면. 평화를 가져오게 됐죠. 그래서 끝까지도 노현이 아빠는 그 자신의 죄를 노현이 엄마에게 끝까지 안고 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예. 용서는 엄마가 해줬겠지만, 네. 그래서 기억이 사라지는 것까지는 아니니까, 그죠? 네. 뭐 아빠는 평생 엄마한테 잘 하겠죠. 잠깐. 그러고 보면 인더백에서도 부자 관계가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좀비 아포칼립스나 아니면 좀비가 나타나는 그런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가정의 결속이 더 끈끈해진다. 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작품이 두 작품이나 있었어요. 그게 작가님의 그러네요. 지금 가정생활과 연관이 있나요? 뭐 저희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네, 물론이죠. 요 인더백은 아빠와 아들이면 그렇죠. 좀비는 엄마와 아들이네요. 아들이고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까지는 사실 엄마가 좀비예요. 여기 아이를 그렇죠. 키우시는 수많은 좀비 학부모님들, 어머니들은 네네. 제 말이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거기서 착안을 했어요. 네. 좀비라는 속성이 네. 주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님들,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님들은 아이를 키우는 동안 주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좀비스러운 삶을 사시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작품의 상징적인 부분이 이게 표지에 나오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어머니가 이제 좀비가 돼서 갇혀 있고 노현이가 어머니가 치료될 때까지 발각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치료될 때까지 가두고 그 다음에 자기 친인척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걸 감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발생하는 에피소드들이 이제 그 이야기의 그 핵심적인 요소들이잖아요. 여기 보면 다양한 주변 인물들이 있어서 이제 좀비와 접점을 좀 이루잖아요. 좀비 그 외할아버지였나요? 네. 외할아버지도 있고 뭐 친구들도 있고 그 비밀이 들키기도 하고 막 들키 직전까지 가기도 하는데 이 주변 인물 중에서 특별히 한 명만 꼽자면 누가 있을까요? 이 원래 이거가 이제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런 거 순담이 네. 여자친구 순담이가 네네. 주인공 노현이의 조력자 아이죠. 엄마가 집에 노현이가 엄마를 방에 가두고 네네. 엄마를 이제 좀비 바이러스에서 이제 해제시키기 위해서 여러 시도들을 하죠. 네. 근데 백신은 구할 수 없고 그 상황에서 이제 순담이가 계속 가끔씩 집에 와서 주인공을 도와주는데 사실 그 순담이는 좋은 친구죠. 그렇죠. 네, 여자친구인데 사실은 원래 초고에는 순담이가 노현이한테 따지러 오는 아이였어요. 나 생리를 하지 않아. 그걸로 따지러 왔어요. 처음에는. 네네. 노현이가 이제 원래 그리고 노현이가 중3이 아니라 고3으로 설정이 되었었고 네네. 그렇게 해서 순담이가 나 지금 생리를 하지 않아. 너 어떻게 책임져? 아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따지러 왔다가 노현이 엄마가 좀비가 되는 상황을 보고 도와주고 근데 결국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이제 해피엔드로 끝나고 순담이의 그 생리가 하지 않는 그 상황은 생리 불순이었다. 일시적인 호르몬의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되게 코믹하게 그런다고 해서 이제 뭐 젠더 의식 같은 것들이 아니라 그렇죠. 이 아이들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그렇죠. 관계적인 이야기들도 담았었는데
그 부분 다 드러냈어요. 작가님의 의지인가요? 출판사의 애원인가요? 제가 이제 출판사에 상담을 드리고 이런 플롯이 나는 좀 저어스럽다. 내가 썼지만, 네. 그리고 겁이 나신 거죠, 막상 책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 순담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그런 캐릭터였다가 지금은 이제 아주 그냥 멋진 조력자로서만 그렇죠. 네. 역할을 하게끔 이제 수정이 됐죠. 예, 그게 뭐 더 깔끔해지고 단정해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 작가님 친구분 중에 차유진 작가. 차유진, 네, 저하고 친하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제 독자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요거 한번 정리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한번 할까요? 네. 쌍둥이라는 얘기를 좀 듣긴 했었는데, 그죠? 제가 차무진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차유진이라고 하는 제 절친이 있는데요. 네. 이 차유진과 차무진은 동일 인물이죠. 결국은 양쪽이 벌어도 한 명한테 간다. 그렇죠. 그죠? 한 여성한테 가겠죠. 그렇죠. 네. 가겠죠. 차무진은 제가 이제 그 인더백이나 뭐 이런 청소년 소설까지도 장편을 쓸 때는 그리고 또 뭐 시나리오, 영화 시나리오나 제가 이제 원래 하고자 하는 제 작품을 할 때는 차무진으로 쓰는데 네네. 어린이 책을 쓸 때는 차유진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구분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그 차무진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작품들이 꽤 좀 이제 세죠. 수위가 높죠. 예. 네. 뭐 세고 이야기 자체의 그 문장들이나 여러 가지 서사들이 좀 강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근데 또 저는 또 생각보다 여린 사람이거든요.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린이 책이나 그림책, 또 아이들 책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런 작품을 할 때는 이름을 좀 바꿔서 동심이 있다 할 때 차유진, 동심이 있고 무지는 동심이 없다. 동심이 없을 무 없다 이렇게 해서 차유진으로 쓰는 작품들은 뭐 정재승의 인류 탐험 보고서, 그렇죠. 네네. 예, 뭐 혹은 뭐 우리 반 시리즈, 뭐 지금도 또 다른 작품들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그러니까 동화나 이제 그 연령대는 저희 연령대는 차유진으로, 초등학생 미만은 차유진이라는 작가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그 연령대 이상은 차무진. 그러니까 이게 나쁘지 않은 게 작가님이 작품 봤다가 차유진으로 썼던 몇 작품 봤다가 가지고 찾는데 그게 인더백이 딱 걸리면 아이 잠 못 자죠. 그렇죠. 그 책을 읽었을 때는 그런 장면을 많이 썼던 작가인 저도 굉장히 좀 놀랄 정도로 이렇게 좀 강력한 작품이었고, 그게 이제 작가님의 그 작가 인생에서 중요한 포인트죠. 저는 장르 문학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엄마는 좀비 같은 경우는 구상을 하실 때 어떤 포인트라든지 계기 같은 게 좀 있었나요? 뭐 아니면 영향을 미쳤던 작품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엄마들이 다 저는 좀비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첫 아이를 가지고 지금 그 녀석은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그 아이를 가져서 키우다 보니까 뭐 특히 엄마들이 다 좀비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착안을 했죠. 꽤 오랜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이야기를 만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주인공 노현이가 제가 보기엔 세상에 저항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정작 어떻게 보면은 노현이랑 엄마 사이가 그렇게 좋다고는 또 볼 수는 없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럼 보통은 뭐 제가 썼다면 어머니와 주인공 사이는 되게 좋게 썼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주인공이 어머니를 지켜주는 감정들이 입이 될 건데, 작가님은 반대로 쓰신 거는 실제 경험인가요? 아니면 애초에 그냥 그렇게 한 번 더 꼬는 설정이었던 건가요? 그 여성 경력 단절 여성의 어떤 애환을 좀 쓰고 싶었어요. 노현이 엄마는 꽤 잘 나가는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결혼을 하고 노현이를 가짐으로써 좀비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생활 면적으로도 좀비가 되었고, 근데 실제적으로 좀비 바이러스에 걸려서 정말 좀비가 되어버린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여성 경력이 단절되고 육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여성들의 어떤 고민들, 애환들을 노현이 엄마한테 투영을 했죠. 그래서 이 중3짜리 이 녀석이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고 엄마의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 만족치 않았죠. 예.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죠. 근데 요즘 이 중학교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면 엄마 화이팅, 아빠 화이팅, 엄마 아빠 각자 삶 살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많아요. 요즘 친구들은 그런데 우리 때야 엄마 아이고야. 아빠가 이혼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그렇죠. 거였지만 네. 요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뭐 다는 물어보지 못했지만 꽤 많은 주변에 엄마 아빠가 각자의 삶을 사는 그렇죠. 가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 노현이라는 아이는 제가 의도적으로 이 천재 소년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이 가정에 있는 게 더 단정하다를 생각하는 꽤 시근이 있는 혹은 좀 애늙은이일 수도 애늙은이 같은 네네. 아이로 일부러 설정을 한 거예요. 네네.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엄마 설정들이- 아빠는 오히려 자기 삶을 살려고 했던 부분에서 이제 이 사건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엄마가 좀비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가정이 이제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뭐 이거를 진짜 중3이 겪게 되면 어떤 감정인지 저는 상상을 못 하는데 노현이게는 여기서는 의외로 좀 차분하게 풀어냈어요. 네. 그런 뭐 쇼크 보통 이제 중3이 그런 일을 겪으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어른스럽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의도한 네, 건가요? 의도했습니다. 그 아이처럼 굴지 않고 좀 더 현명하고 이것저것 상황을 분석하려고 노력하는 친구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죠. 정말, 왜냐면 작가들이 다 어른들이라 아이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뭔가를 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아이들은 독자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연령대에 갇혀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뭐 수동적이거나 아니면 감정적이거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작가님 작품에서 보면 어린 친구들이 어른스럽게 보이는 장면들이 작가님의 어떤 시그니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역시 정민섭 작가님이야 뭐 대한민국 최고의 소설가로서 분석이 날카로우시네요. 아이들이 주인공인 책을 제가 서사를 풀 때는 네. 그 아이들을 굉장히 조숙한 상태로 주체적으로? 만들어서 네, 네. 이야기를 풉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그 캐릭터 라이징 할 때도 매력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제 시선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은 우리 같은 에이지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조숙하고 똑똑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중학생들은 우리 시절의 중학생이었잖아요. 우리가 중학생이었던 한 2000년대나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중학생들과 2020년대 중학생들은 명확하게 다른데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그 시선에 갇혀 있는 것들이 이제 다른 책에서도 종종 보이는 부분이 있고 저도 거기서 뭐 100% 자유롭다 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작가님 작품이 좀 새롭게 보이고 특별해 보이는 뭐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네.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뭐 낭독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제가 이제 직전에 이제 어느 부분 읽을지 좀 부탁을 드렸는데 어떤 부분을 읽어주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순담이가 네. 그 주인공의 여자친구인 순담이가 자기 엄마랑 상추쌈을 싸먹는 그 부분을 좀 읽을게요. 순담이는 흥 하고 자기가 먹을 쌈을 쌌다. 그러다가 문득 이상함을 느꼈다. 뭐지? 뭔가 이상한데? 엄마 입안에서 뭘 본 것 같은데? 순담이는 무엇 때문에 그런 기분이 드는지 알 수 없었다. 기분 탓이려니 하고 신경 쓰지 않았다. 아휴, 우리 딸이 주니까 참 맛있다. 됐지? 나 이제 내 거 싸먹는다. 그래, 많이 먹어 우리 딸. 냉. 순담이는 이제야말로 자기가 먹을 삼겹살 쌈을 만들었다. 깻잎과 상추를 펴고 잘 구운 삼겹살 2점에 쌈장과 마늘과 양파를 올리고 야무지게 쌌다. 입을 크게 벌리고 넣으려고 할 때 저쪽에서 순담이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에이, 또 뭐야? 순담이가 쌈을 놓고 거실 탁자로 갔다. 노현이 전화였다. 웬일이냐? 순담아, 빨리 우리 집으로 좀 와. 빨리! 알았어. 네네. 야, 이 감정을 실어서 점점 이제 그 퀄리티가 높아지고, 야, 요게
거의 지금 읽어준 부분이 거의 끝부분이네요. 마지막 챕터죠. 예, 맞습니다. 네. 예. 보통 마지막 챕터면은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해피엔딩이나 배드엔딩이고, 요거는 쫙 이게 새로운 그렇죠. 이야기의 시작점. 상추쌈을 싸먹는 장면이 네. 이게 전형적인 한국인의 밥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최보람 아저씨가 한 것도 막 그렇죠. 석쇠구이 막 이렇게 먹고, 그 상추쌈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먹고 먹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 장면이 근데 또 파국으로 가는 장면이라든지 절정으로 가는 장면인데, 이러니까 이 상추쌈을 먹으려고 하는 장면이 되게 더 평화로운 그 마지막 평화로운 장면 같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의도하신 거죠? 그렇죠. 이 상추쌈은 이제 최대한 크게 싸서 그죠. 이제 입이 찢어져라. 눈이 흰자가 보일 만큼 눈을 희번떡거리면서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한국인들이 상추쌈을 먹는 방식인데, 우리 순담이가 그 엄마한테 상추쌈을 자기 걸 주고 이제 자기 걸 이제 싸는 거잖아요. 엄마 입에 넣어줄 때 엄마 입안에 무언가를 보는 거죠. 그 엄마 입안에 무언가가 있는 것이 하나의 여기 이제 씨 뿌리기고. 그죠. 맥거핀. 네, 맥거핀일 수도 있고 다음 작품을 위한 빌드업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먹으려고 할 때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 뭐 여러 가지 그 장면의 설정들에는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오히려 또 말씀대로 상추쌈을 먹을 때 또 누구나 기분 좋잖아요. 그럼요. 네, 고기가 있는데. 네. 먹는 걸 보는 거, 읽는 것도 기분이 좋아서 좋았던 구절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조금 마무리할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작가님도 언제 처음 책을 쓰신 거였죠? 저 2010년도에 첫 장편 소설이 나왔습니다. 작가님도 이제 한 14년, 15년 차 정도 됐겠네요. 네, 그리고 앞으로 한 30년 더 해먹으실 건데, 네. 지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초중반, 뭐 이렇게 본다면, 네. 작가님이 지금 이제 여러 작품들을 쓰셨는데, 이 작품이 앞으로 나가기 위한 그 빌드업이잖아요. 앞으로 어떤 작품 써보고 싶으세요? 일단 뭐 어린이 책 쪽은 차유진 씨한테 연락. 네, 차유진 씨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원소스 멀티에 관한 뭐 충분한 어떤 영향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무진이라는 사람은 글쎄요, 지금 뭐 장르 문학 쪽으로 이제 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앞으로도 어떤 글을 쓰겠다라고 뭐 생각보다는 뭐 지금 대세에 따라가는. 아니요.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주제들을 계속 하루하루 뭐 한 달 파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무진 작가님 같은 경우는 뭐 15년 차면은 업계의 고인물이잖아요. 고인물인데 작가님 작품들, 특히 이번에 엄마는 좀비를 보면서 느낀 게, 이 작가는 아직 할 얘기가 많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아서 여러분에게 한번 좀 자신있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되는데, 뭐 작가님 다른 직업 하시다가 이제 작가가 되신 거잖아요. 네, 뭐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네. 나는 앞으로 어떤 작가가 되고 싶다를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뭐 저는 이 한국적인 소재를 가지고 미스테리나 뭐 미스테리 장르에서 좀 깊이 있는 장르 문학을 쓰고 싶습니다. 작가의 야망이죠. 그럼요. 그렇죠. 저도 또한 그렇습니다. 차무진 작가님의 야망, 새로운 뭐 인더백으로 이미 시작을 해서 포텐을 보여줬으니까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엄마는 좀비를 쓰신 차무진 작가님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제가 사실 좀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비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국내 작가 작품 중에 좀비가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여러분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김영주 작가의 제트캠프입니다. 여기서 제트는 좀비를 할 때 그 상징하는 거고요. 좀비를 상징할 때는 보통 Z라는 첫 글자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월드워 Z 뭐 이런 식으로 Z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책은 사계절에서 2016년에 나왔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지금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읽어봤을 때도 뭐 감각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떨어져 있지 않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의 관련자들이 일종의 캠프에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사망과 연관되어 있던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캠프에 반강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캠프 안에
Z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제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캠프라는 좁은 지역에서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고 바이러스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초반에는 잘 보여주지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비 바이러스가 등장하는 좀비물의 가장 큰 공포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원을 알 수 없는 지역, 이게 시대별로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1960년대에 그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카리브해에 IT에서 시작됐다라는 정도로만 정리하고 8, 90년대쯤에는 정부의 비밀 실험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하고, 그 이후에는 뭐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아니면 뭔가 사회 이 생태계에 뭔가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좀비 바이러스가 만들어진다 라는 이제 시시각각의 공포감을 상징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Z캠프에서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 대신에 그 학생들의 인과관계, 그러니까 한 아이가 자살을 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관련자들이 모이는데 이 관련자들은 모두 한 가지씩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아이가 과연 스스로 뛰어내렸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떠밀어서 죽었을까?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하고, 여기에 Z 바이러스가 퍼지고 감염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고통을 받는 장면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 Z캠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뭔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캠프에 모여서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2016년이면은 뭐 월드워 Z라든지 아니면 부산행, 그다음에 킹덤 같은 작품들이 등장하기 이전이라 좀비 바이러스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지금이랑 좀 많이 달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10년 정도 사이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바라보는 것도 좀 괜찮았고요. 저는 이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뭔가 비밀을 가진 아이들끼리 서로 상대방의 비밀을 캐려고 하고 나의 비밀을 감추려고 하는 부분들. 뭐 영악한 친구도 있고 바보 같은 친구도 있고 죄책감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게 현재 학교의 사회상 내지는 학생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서 되게 인상 깊게 봤고요. 좀비 바이러스라는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꽤 볼만한 작품이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김형주 작가의 Z캠프 소개해드렸습니다. 검은숲의 좀비 마을입니다. 최영희 작가의 작품이고 2019년에 크레용 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검은숲의 좀비 마을이라는 것처럼 표지를 딱 보시면 되게 검은 마을의 하늘이 딱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초승달 하나 딱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 표지를 봤을 때 되게 인상적인데? 라는 느낌을 좀 가졌었습니다. 이 버려진 남매가 숲속에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마을에서 낯선 존재들, 겉으로는 되게 친절하고 잘 돌봐주지만 생각해보면은 뭔가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그 비밀들이 한 가지씩 벗겨지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좀비라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행시, 그러니까 이 걸어다니는 시체라는 표현들을 좀 나오게 되고요. 좀비가 등장하는 작품은 그 특성상 약간 긴박감이 되게 셀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었는데 다른 존재로 변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해서 잡아먹거나 전염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종의 숨바꼭질, 목숨을 걸고 하는 그 숨바꼭질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나오는 거라서, 이게 동화건, 청소년이건, 성인이건, 뭐 심지어 그림책이건 긴박감이 있는 장면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가로서 좀비를 그런 장치로서 이용하는 작가들도 많이 있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긴 한데, 검은숲의 좀비 마을 같은 경우는 좀비가 이 다른 장르 안에 굉장히 잘 버무려졌다라는 표현을 저는 이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버려졌던 남매, 부모와 헤어졌고 부모가 날 버렸다는 어떤 근원적인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포감이 낯선 사람들을 만나서 어느 정도 누그러졌지만 그 사람들도 비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과 사이에서 자기와 남매의 어떤 용기를 잃지 않고 나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른들도 보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 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영희 작가의 작품의 제가 생각하는 특징은 다양한 연령대가 나오고 있어요. 보통 청소년이나 동화를 쓰게 되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어른이나 이제 노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같은 연령대의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최영희 작가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서 다양한 시선들, 그리고 그 시선에 따른 행동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되고요. 특히 검은숲의 좀비 마을 같은 경우는 이 마을에 일종의 엄청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둘러싼 다른 이야기들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거의 마지막에 가면은
그 남매가 다시 부모를 찾기 위해서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근원적인 공포감과 이것들을 이겨내기 위한 이제 아이들의 용기, 그리고 이 용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에게도 좀 필요했던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최영희 작가의 검은 숲의 좀비 마을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립니다.